안녕하세요. 북사랑 카페 크리스티나입니다.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그간 영상 업로드가 다소 지연된 점 여러분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좀 더 많은 시간을 유튜브와 글 쓰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 직장으로부터 주행거리가 가까운 곳으로 이사오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요. 새 영상을 만드는 데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특별히 인내로 기다려주신 구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스캔들 세계사입니다. 역사를 이야기 형식으로 가르친다면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정글북의 저자인 러디어드 키플링이 과거에 말한 바가 있는데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지금까지 전해오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서부터 끔찍한 사건 사고들에 이르기까지 역사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동안 역사에 굵직굵직한 커다란 사건들로 알고 있던 역사적 내용보다는요. 각각의 개인이 중심이 되어 우리들에게 그다지 잘 알려지지 않은 소소한 역사의 스캔들을 모아 재미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엮어놓은 책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함께 나눌 스캔들 세계사입니다. 이 책은 총 4권으로 나누어 있고요. 그중 1권 중에서 몇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흥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몇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여왕 하면 단연코 엘리자베스 1세와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이 시기가 영국이 황금기를 누렸기 때문이라고 하죠. 엘리자베스 1세는 권력도 왕위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지 않아 평생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이미지를 성모 마리아와 동일시하려고 했다고 하죠. 바로 영국의 어머니, 영국의 신부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듯 영국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남고자 했던 그녀는요. 언제나 어리고 생기 넘쳐 보이려고 했는데요. 어린 시절이야 뽀송뽀송하고 윤기 있는 피부와 투더 왕조 특유의 붉은 머리카락에 혈색 있는 하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요. 흐르는 세월 앞에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도 언제까지나 젊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미인상은요. 금발이나 밝은색 머리에 눈처럼 하얀 피부, 발그레한 뺨과 새빨간 입술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얀 피부는 귀족 계층의 특권이었기 때문에 그 조건은 남자에게도 통용되었다고 합니다. 자외선 차단 크림이 없었던 당시 이러한 창백한 피부를 가지기 위해 야외에서 육체적 노동을 전혀 하지 않고 실내에서만 머물러야 했다고 하고요. 핏줄이 파랗게 들여다 보일 정도로 창백한 피부는 귀족들의 호세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귀족을 뜻하는 블루블러드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였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실내에 머무른다고만 해서 뽀얗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요. 투더 왕조 시절 영국에서는 자연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화장품을 만들어 썼다고 합니다. 주로 꿀, 밀랍, 참기름을 섞어 발랐다고 하는데요. 얼굴에서 늘 달고 고소한 냄새가 났을 것 같은 상상이 드네요. 꽃은 주로 향수를 만드는 주 원료로 쓰였다고 하죠. 특별히 투더 왕조 헨리 8세 때 내추럴 메이크업이 인기였다고 하는데요. 헨리 8세 부인들의 초상화나 엘리자베스 여왕의 어린 시절을 보면 그 당시 얼굴에 분을 많이 바르는 것은 촌스럽게 여겨졌고요. 요즘처럼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매우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도 어릴 때에는 미모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지만요. 나이가 들기 시작하자 하나둘씩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고 올라오는 기미에 전에 아플 때 생기는 얼굴의 흉터까지 도드라지면서 순결을 상징하는 진주로 휘감고 모든 궁정 남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갖던 그녀 자신도요. 피부를 보면 한숨이 저절로 나오기 시작했죠. 결국 그녀는 영원히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으로 남고자 방법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요. 우선 어린 시절의 윤기 있는 머리카락에 비해 가늘고 포석거리는 머리카락을 감추기 위해 무려 80개가 넘는 가발로 대체했다고 하고요. 주름과 밝은 피부톤을 커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얼굴에 하얗게 분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당시 시대를 앞서가는 패셔니스타였기에요.
귀족이란 귀족은 여왕의 메이크업을 따라 화려하게 화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남녀를 불문하고 따라하던 하얀 화장용 분말에는 비소와 다량의 납이 가득했다고 하는데요. 백지장 같은 창백한 얼굴을 연출하기 위해 분을 바르는 것도 모자라 손목을 그어 피를 뽑아내기도 하고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를 몸에 부착하기도 했다니 참 어이없기까지 하는데요. 오늘날 엘리자베스 여왕의 가장 강력한 사망 원인으로 보는 것이 바로 비소 중독이라고 하네요. 차츰 썩어 들어가는 피부를 감추려고 분을 덧바르고 또 발랐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죽을 때까지 처녀처럼 차려입고 화려한 가발을 쓰면서 두터운 화장을 했다고 합니다. 45년간 영국을 통치하며 크게 번영으로 이끌었던 엘리자베스 1세는요. 우울증으로 괴로워하다가 69세의 나이로 어느 날 조용히 사망했다고 하죠. 불과 5살의 나이로 프랑스 왕위에 올라 무려 72년 동안 프랑스를 통치하며 절대 왕정을 이룬 태양왕으로 잘 알려진 루이 14세는요. 오랜 기간 프랑스를 통치하며 국왕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 덕분에 프랑스가 전 세계에서 명성을 떨칠 수 있었다고 하고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기가 좋은 왕으로 남아있다고 하죠. 루이 14세는 건강으로 인해 남모르 고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14살 때에는 천연두로, 25살에는 성홍열, 30살에는 홍역을 앓는 바람에 얼굴에는 곰보 자국이 있었다고 하고요. 머리카락은 빠져 듬성듬성 있었다고 하죠. 식습관 역시 좋지 않아 루이 14세는 매 끼니마다 30접시를 먹었다고 하고요. 식민지에서 들여온 설탕으로 만든 프랑스식 달콤한 디저트를 입에 달고 살아 치아와 위장이 매우 약해졌다고 하죠. 늘 피부병과 치통으로 시달렸던 그는요. 위염에 설사에 구토를 하다 보니 편두통, 당뇨, 통풍, 그리고 신장 결석까지 온갖 병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죠. 당시에는 고대 로마의 유명한 의학자였던 갈레노스에게 전해온 의학 이론이 있었는데요. 혈액, 점액, 황담즙, 혹담즙과 같은 체내에서 4종류의 체액이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하다는 설을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터라서요. 의사들은 병자를 낫게 하는 방법 중 하나로 피를 뽑곤 했습니다. 이는 우리들이 체했을 때 손끝을 따는 정도의 사혈법이 아닌 과거에는 피를 너무 많이 뽑아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루이 14세는 많은 병으로 고생했을 뿐 아니라 사혈법으로 피를 뽑아낸 탓에 더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하죠. 17세기 유럽에서는 목욕을 성스럽지 못한 행위로 기독교에서 규정했다고 하고요. 목욕물이 병균을 몸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 팽배해서요. 콜레라, 흑사병 등 전염병이 퍼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불결한 위생 상태로 인해 사망했다고 합니다. 루이 14세도 평생 3번밖에 목욕을 하지 않았다고 하죠. 루이 14세의 의원이었던 앙투안 다갱은요. 왕의 병의 근원은 썩은 치아 때문이라고 단정짓고 이를 뽑을 것을 왕에게 제안하며 설득하게 이릅니다. 결국 루이 14세의 치아는 하나만 남기게 되고 모두 뽑혀났는데요.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에 마구잡이로 모든 치아를 뽑다 보니 왕의 아래턱은 금이 갔고요. 입천장에는 그만 구멍이 뻥 뚫리고 말게 되죠. 이로 인해 입천장과 잇몸에는 염증이 생기게 되면서 염증을 없애기 위해 잇몸과 입천장을 무려 14번이나 불에 달군 쇠막대기로 지지게 됩니다. 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텐데요. 왕이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흐물거리는 반액제 상태로 먹다 보니 늘 설사와 소화불량에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아침 7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계속되는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며 국정을 돌보던 루이 14세는요. 소화불량으로 인해 약해진 장과 항문은 사냥과 승마를 통해 계속 자극받게 되면서요. 종기가 생겨 1686년 치루로 발전한 종기를 제거하기 위해 마취와 소독도 없이 수술을 받게 되지만요. 루이 14세는 사망하는 순간까지 각종 질병과 그 후유증으로 고통하다가 사망하기에 이릅니다. 옛 유럽 왕실의 풍경을 영화로 재현하자면요. 아마 클래식 춤곡이 연주되면 남녀가 흥에 겨워 함께 춤을 추고 웃고 즐기며 음식을 먹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그 수가 적게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좋게 되는 숫자였죠.
이러한 광경 가운데 유럽에서는 레이디스 혹은 젠틀맨 인 웨이팅이라는 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서양의 귀족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침에 궁궐에 왔다 저녁이면 자기 집으로 출퇴근하는 관리였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유럽에서는 귀족들이 왕족과 같은 성에서 거주하기도 하고 왕비나 공주가 혼자 있을 때 귀족 부인들과 함께 잠을 자기도 하며 왕은 남자 귀족들과 밤새 카드놀이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일명 궁중말동무로 칭하기도 합니다. 사실 명목상 궁중말동무들은요, 고위 귀족으로서 대부분 친척들이 우선권을 차지했다고 하고요. 이들의 수는 직위에 따라 달랐다고 합니다. 권력의 이동에 따라 그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는 편으로 계산을 통해 움직였다고 하고요. 권력 싸움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었죠. 보통 공작 부인에게는 두어 명의 궁중말동무에서부터 헨리 8세의 두 번째 왕비인 엠블린에게는 60명이 딸려 있었다고 하네요. 왕비 엠블린이 성경을 읽어도 산책을 해도 60명이 따라다녔다고 하는데요. 이들 사이에도 크게 4계급으로 나뉘어 행사가 있을 때 보필하는 나이가 가장 많은 1호부터 가장 낮은 계급은 하급 귀족의 부인이나 딸들이 맡아 심부름꾼 수준의 궁중말동무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녀는 여성, 급사는 남성, 견습기사는 어린 소년으로 구성되었고요. 이들은 최대한 그림자처럼 움직여야 했다고 하고요. 하인들만 다니는 통로로 다녔다고 하죠. 유럽의 궁전을 떠올릴 때 화려한 복도나 홀은 하인들이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하고요. 왕과 왕비가 함께 있는 자리에 궁중말동무들도 있었기에 연인과 부부가 이 사이에서 많이들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월급은 없었고요. 명예직이었다고 하는데요. 튜더 왕조 시절의 경우에는 왕에 속한 사람은 500명이 넘었고요. 왕비에게 속한 사람은 150명에서 200명 정도나 되었다고 하네요. 이들이 먹고 청소하는 양도 과히 짐작이 가는데요. 역사 속에 가장 유명한 여성 궁중말동무로는 헨리 8세의 왕비가 된 엠블린, 제인 세이모어, 캐서린 하워드, 캐서린 파가 있고요. 마리 앙투아네트의 말동무였던 랑발 공작부인, 엄청난 미모로 유명한 폴라냐 공작부인, 포르투갈의 이네스 데 카스투루, 프랑스 루이 15세의 애첩 퐁파드르 후작부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와 다른 유럽의 궁정의 생활은요, 설명 없이 흔히 오해하기 쉬운 직업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직업들을 이해할 때 좀 더 역사 속의 수많은 스캔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책에서 작가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단어를 단지 시녀로 번역하자면 마치 헨리 8세의 시절은 시녀들이 스페인 출신의 왕비를 몰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시녀의 전성시대가 아닌 귀족들에 의해 그들을 위한 사실상 권력의 싸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역사를 큰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잘 알려지지 않은 개개인의 삶을 스캔들 세계사를 통해 들여다보았는데요. 바로 인간의 삶이 역사로 이어지기에요. 이러한 개인들의 삶에서 알게 되는 내용들은 좀 더 유럽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스캔들 세계사 2편, 3편, 4편에서 알려주는 흥미있는 내용들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책의 일부만을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다양하고도 더 많은 내용들이 책에 담겨 있으니 한번 직접 책을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심을 감사드리면서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